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에선 간밤 뉴용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바로 이 이야기부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스몰컷입니다. 우리 금리와의 차이도 상단 1.75%포인트 차이로 줄었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계속된 압박 속에서도 잇따라 버티다가 이번에 처음 내린 건데요. 여기에 올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거라는 경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 악화를 이번 인하의 배경으로 설명하면서도 물가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도 보였는데요. 큰 폭의 금리 인하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따라서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바로 3대 지수 살펴보죠. 훈조였습니다. 다우지수 260포인트 올랐습니다. 46,018에 거래 마감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각각 6포인트 밀린 6,600, 72포인트 내린 22,261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금리는 내렸지만 그 뒤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고용 냉각과 경기 우려 설명이 길어지는 시점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관세 여파가 그리 길지 않을 거란 발언에 낙폭을 빠르게 좁히면서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들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금리는 내렸습니다. 열흘 넘게 계속된 상승세가 잠시 꺾였던 어제 코스피였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신 기준 전장보다 18포인트 오른 3,432를 나타내는 중이고요. 코스닥도 강세했습니다. 6포인트 올라서 852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는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비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라겠네요. 비가 절실했던 강릉에 금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70mm 안팎으로 당초 예보 이상으로 내려줬는데요.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도 거의 한 달 만에 20%대를 회복했습니다. 조금 전 10시 기준으로 24.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70%대였던 평년 저수율에는 크게 못 미치죠. 가뭄 해갈까지 갈 길이 멀겠지만 시민들은 들떴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밥 먹다 말고 나와서 비구경도 하고 SNS도 이렇게 기대감으로 부풀었는데요. 오는 20일 한 차례 비 예보가 더 있습니다. 시는 저수율 회복 수준을 따져서 제한급수 등의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라는데요. 눈치 보지 말고 또 마음껏 내려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다시 이야기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해킹 규모가 당초 보고된 수준의 100배가 넘는데 이 해킹 여부를 17일 동안이나 몰랐다고 하죠. 비단 롯데카드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KT 소액결제 사태의 용의자가 검거됐죠. 앞서 SKT 사태 등 통신사, 유통, 금융 할 것 없이 기업들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AI 등으로 해킹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 속에 롯데카드는 오늘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43,000원이 64만 원으로 주식 얘기가 아닙니다. 이달 말부터 이틀간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지역 숙박업소의 가격이 평소에 10배가량 뛰었습니다. 한 숙박 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인데요. 행사 기간 대다수 숙박업소가 이렇게 요금을 크게 올려서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예약이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지난 16일 뒤늦게 지역 숙박업소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요. 이 기간 경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외곽 또 인근 포항 대구의 숙소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바가지 요금 논란, 에이펙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를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우선 서 교수님, 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계획이 지금 알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그 에이펙 회의가 이제 경주에서 개최되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 그 대사 대리죠. 네.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됐고요. 네.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참가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요. 왕이 이제 외교부장 통해서 그 확인된 내용이라고 이제 그 국내 외교부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한미 정상이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오랜만에 열리게 되고 관련돼서 이제 한미 통상 교역에 대한 이슈도 좀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미국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모처럼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이 국내에 방문하게 되면 그 경주의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소비 진작이라든가 네. 또 K 한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전망,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인다 정도 수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얘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여기 왕이 외교부장과 한 3시간 정도 회담을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더욱 성숙되고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也推动比如是朝着更加公正合理的方向去发展。 APEC 정상회담에 그 시진핑 주석이 원칙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확약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왕이 부장도 그 전에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만약에 시 주석의 방한이 확정이 되면은 지금 방한하는 건 한국을 방문하는 거는 11년 만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이제 2014년 7월 3일, 4일 마지막으로 방문인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한중 정상 동시 방한 이제 13년 만이다. 그러니까 한중미 이 정상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13년 만인데 13년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전 수석과 한번 그 2012년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주에서 이 회동이 다 성사가 된다면은 아마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사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 가능성도 솔솔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그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Yeah, I'd love to. I'd love to.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김정은 위원장은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참석을 한다면 이 경주라는 지역은 정말 초대형 외교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랜만에 그 두 양국의 정상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 중요한 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언론 취재와 함께 국내에 이제 많은 그 어떤 시선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적 실익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의학 이런 쪽에 그 관세 협상 타결이 아직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이제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적 실익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19일이니까 내일 전화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아쿠아일로였습니다. 중국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요. 그런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틱톡 이슈가 있었고요. 중국이 한 5년 정도 끌어온 틱톡 매각 이슈를 좀 해결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보잉 항공기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허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틱톡 매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틱톡의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 기업을 견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 사업의 어떤 지분 중 80%를 미국 투자자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미국의 데이터 그동안 보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서버에 보관이 되고 바이트댄스 측은 내 라이선스 형태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 이게 왜 상징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물꼬가 트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슈들도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잉 500대를 구매하는 방안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산 대두 문제도 이게 이제 브라질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틱톡 문제로서 뭔가 좀 하나의 이제 새롭게 뭔가 열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국은 또 엔비디아 최신 AI 칩 구매는 또 금지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또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예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견제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AI에 들어가는 칩이죠. RTX X6000D의 수입을 이제 중국이 불허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엔비디아 젠슨 왕 그 CEO도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려했습니다. 아마 그러나 내일 통화가 이런 부분도 좀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 중인데요. 여기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같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뭔가 이 상황,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해석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당초 미중 그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상징적인 그 가능성을 보이면서 먼저 중국이 사실은 그 동안에 엔비디아에게 이제 그 규제했던 어떤 그 RTX 6000D 그런 최신 AI 칩 판매를 허용하게끔 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사실은 그게 그 불허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의외의 어떤 반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뉴욕 그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한 3%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젠슨 왕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수행하면서 그런 어떤 자사의 어떤 제품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네, 기대를 네. 했었는데 좀 의외의 반응이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자국의 어떤 그 이런 기술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속내도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국의 어떤 강경한 기조가 조금 더 향후에 미중 관세 협정에 좀 난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어떤 게 될까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산 그 엔비디아 AI 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제재가 일종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제로 그 중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전체 한 3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산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대적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기회가 될 될 수 가능성도 있는 있죠.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는 매도 뉴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 확대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중 분위기 약간 해빙 모드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또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나 의약품 품목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이런 뉘앙스, 이런 인상 주는 발언들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계속 그 트럼프의 어떤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와 또 일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100% 부과가 가능하다. 또 의약품 같은 경우는 150에서 250%
부과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요 국가인 우리에게 영향을 수출 주요 그쵸? 우리가 수출을 많이 국가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그 업체들, 기업들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과연 우리가 이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번에 조지아주 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네. 봤을 때는 그동안 그래도 좀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뭔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다가 이 사태에서 갑자기 이제 찬물을 쏟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좀 인식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이 이제 대미 투자액이 한 5,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익 배분 문제가 이슈가 됐거든요. 미국이 90% 가져가고 일본이 10%. 이 조항을 우리도 똑같이 사인을 할 것이냐. 우리도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리스크 대비를 지금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겉에서는 좋은 유화책을 내다가도 뒤에서는 늘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드로 나갈 것이냐. 이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 행정부의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세 이슈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주들뿐 아니라 한 이 세 사람도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 사람, 삼성과 세 모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홍라희 리움 미술과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 분들이 상속세가 지금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부담을 많이 덜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뭐 뜻하지 않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삼성 세모녀가 좀 웃음을 보이는 그런 좀 내용인데요. 네. 어쨌든 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유가족이 한 12조 원 규모를 상속세 내기 위해서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예, 12조 원이 12조 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았던 거죠. 수조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근 9월 현재 8만 전자 7만 9천 원 이상으로 네. 주가가 상승하면서 3개월 내에 47%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LTV 비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자를 납부하는 데 있어 상당히 좀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라희, 이부진, 이서연 요분들의 어떤 그 상당히 그 삼성전자 주담대 받아서 이자 납부하고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죄송합니다. 주식담보대출이죠.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고 신용대출이나 이제 배당금으로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세모녀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삼성전자를 시장에다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오히려 상속세를 이제 상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한 3조 3천억 원 정도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전자를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블록딜로 매각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당시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7만 3,200원일 때 주식 2,982만 9천 주를 2조 1,600원대의 시간의 거래 블랙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8만 전자가 되고 또 계속 오를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한번 또 다른 블록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그 블록딜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1% 정도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과거의 그런 수치를 보고 이번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 말씀한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을 높여줘야지만 향후에 어떤 지배구조 안정화를 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생명법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가가 아닌 장부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지분 비율이 낮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생명법이 발효가 되게 되면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데 상당히 이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 모녀가 이제 어떤 우호 지분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상속세 상환을 위해서 전자 주식을 내다 팔 경우에는 지배 구조에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팔 수도 좀 덜 팔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100억 원 가량이 되는 이자를 납부하면서 상당히 한 이제 달에요? 한 달에 예. 100억 원 정도 되는 이자를 네. 납부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오랜만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기회를 그냥 또 놓치기 또 아쉬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떤 판단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 주가는 뭐 단기간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79,700원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목표 주가는 꽤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증권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10만 원 넘어가는 일부 증권사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내년도 경기 회복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에 너무 사실은 그 수요가 좀 감소했던 어떤 기저 효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네. 소위 말해서 지금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주기 때문에 계절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가까울수록 좀 특수가 기대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더 오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연말 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노트북이라든가 또 데스크탑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좀 세일을 할 때 그때 좀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초에 이제 새학기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노트북 같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재고를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제절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언제까지 주가가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말 특수라든가 앞으로 내년 초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혹시? 네. 그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을 보니까 한 8만 원대로 계속 이제 어떤 유지가 될 거라 이제 얘기하는데 최고로 아마 예상한 게 11만 원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 12만 원까지 예측을 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네.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어서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서버,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 반도체 관세 협상 이슈는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경쟁 국가들과의 어떤 관세율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일 수도 있고 다 똑같이 타격을 받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주가에 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 장남 지호 씨 얘기 한번 넘어갈게요. 해군 장교로 최근에 입대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또 신선한 또 충격인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중 국적자이잖아요. 네, 미국 그러면은- 시민권을 포기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병으로 갔으면은 두 국적이 다 유지가 되는 건데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가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강한 어떤 리더십과 또 장교라는 것이 일반 사병과 달리 다양한 어떤 리더십을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호 씨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오너 자녀들, 그러니까 재벌 3세, 4세 또 장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죠. 분명히 네. 예를 들어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그 리더십 함양도 되고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어떤 후계자로서의 여러 가지 시각 그 언론이라든가 국민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이슈도 되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장남이 지호 씨가 이제 해군 장교로 복무하는 거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거든요. 음흠. 그러면은 그 오히려 차기 후계자로서 뭔가 예비 포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도 네.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사법 논란에 계속 직면해 있을 때 네. 3세 경영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좀 그 이슈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지호 씨의 그 향후의 어떤 행보에? 행보를 봤을 때 네. 미국 국적이 좀 사실은 그 불가피하게 이제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뭐 장교에 대한 고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네. (4.5일제) (4.5) 근무제 힘든 출근길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제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주 4.5일제 연내 입법을 목표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실제 노동 시간을 4.5일로 줄이는 이러한 어떤 부분인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법안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고 노사 자유를 확산시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의 어떤 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현 정부와 여당의 어떤 발의해야 된 네, 지금 맞습니다. 화면 보니까 경기도가 시범 사업을 했네요. 일주일에 하루 오전 근무에 퇴근을 하거나 아니 그렇죠. 2주일에 하루씩 쉬고 이렇게 그렇죠. 되면 4.5일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시범 사업으로 실제로 되고 있고 또 여러 또 지자체들이 일부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시범 사업을 보고 반응을 보고 전체적으로 좀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된다 하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여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네. 좀 작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에 대한 논의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다라면서 근무 환경 개선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근데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좋기는 한데요, 교수님. 근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조업 분야가 좀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기를 맞춰야 되고 계속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제하에 주 5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도 근무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5일도 아니고 4.5일이라 되게 되면 경영자 입장에 상당히 부담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제품의 그 하자품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성능을 좀 계속 이제 제고시키는 어떤 노력이 사실 사람의 손길이 가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4.5일제 시행이 되게 되면 불량품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추후에 어떤 수주 감소로 이어질 부담도 느껴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업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4.5일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금융기관들 주에 가시는 분들 많지 않고 모바일로 이렇게 은행 거래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점 그 비용도 절감하고 오히려 4.5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조업 분야에서에 대한 그 문제가 좀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소비가 늘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좀 걱정을 또 하신다고 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주유수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주유수당이라는 건 지금도 뭐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4.5일로 됐을 때 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주휴 수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라는 거는 뭐 일주일에 얼마 이상을 근무하면은 줘야 되는 수당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쉬는 거에 대한 또 수당을 주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아마 과거에 아마 그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막 일을 이제 근로자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제도화돼서 쉬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인상이 되면서 주휴수당까지도 부담되고 최저임금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4.5일제까지 되니까 이것이 계속 소상공인들한테 불만 사항이 있어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이 아마 이런 발언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또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10시 출근제 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10시 출근제 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를 시키고 출근을 하게 되는 장점은 있네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워킹맘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사업주들에게 이제 지자체가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이제 이걸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범 사업으로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응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또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에 적용이 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이제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시가 되는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1994년에 유급 휴일로 이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 택배기사 이런 특고 종사자들이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법정 공휴일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고 드디어 근로자의 날이 이제 메이데이처럼 좀 본격적인 법정 공휴일이 되다 보면 이제 그 혜택을 받아서 쉬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인데 재계는 주 4.5일제 그리고 공휴일 늘리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영진은 다 부담이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 10시 출근, 그다음에 4.5일제, 그다음에 이런 근로자의 날 공휴일 이런 연쇄적인 노동 시간 감소가 오히려 이제 그 생산 현장에 있는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을 줄이게 되고 국민 경제에 어떤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분명히 이제 반대급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업종별로 좀 그 선택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도 하고 점진적으로 그 확산 범위를 좀 넓혀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은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의 우려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해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가 오늘 모신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차영주 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내 취향대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레시피, 이른바 레시피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기성 제품을 그대로 즐기지 않고 나만의 방법으로 재조합을 해서 만드는 이런 레시피들이 SNS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게 기성 제품으로 다시 출시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 예. 내 거 할 때 그 내랑 레시피 합쳐서 레시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 뭐 이름도 참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의 뜻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음율에 맞춰서 예.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있어서의 조리 과정을 레시피라고 한다라면 차영주만의 요리법, 이건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차시피인가요? 예, 차시피가 되던 레시피가 되던 나만의 이제 레시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주어진 것을 이제 먹는 부분들이 있었죠. 또 우리보다 윗세대 분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고통이 이제 예. 컸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라기보다는 얼마큼 많이 먹느냐, 잘 먹느냐였다라면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확실히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롭다 보니까 먹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만의 방식으로 먹겠냐라면서 레시피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레시피는 먹는 것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패션 소품이라든지 네. 뷰티 소품이라든지 일상 소품들까지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으면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덴티티처럼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리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윗세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저희 때만 해도요, 어릴 때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된다. 밥 투정하지 마라. 이게 또 미덕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주는 대로만 먹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먹을 것 중심으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조합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얼박사라는 게 있습니다. 얼박사요? 예, 얼박사는 얼음과 네. 우리가 박하땡 우리가 먹는 자연강장제 예. 여기 이제 사이다를 섞는 건데요. 그래서 얼박사.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 이제 시원하고 우리가 이제 상상만 해도 굉장히 상큼하고 네. 시원하고 이제 사이다가 주는 청량감 그리고 박하땡이 주는 또 청량감 이런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잠도 깨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찜질방이라든지 아하. PC방에서 많이 먹는다라고 합니다. 맛있겠네요, 이거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딱 연상이 된 게 골프를 치러 가면 운전들 해야 되니까 이제 술을 먹는 게 부담스럽고 네. 하지만 땀을 흘리면 갈증이 나니까 맥사를 먹거든요. 어허. 맥주와 사이다를 섞어서 네네. 먹으면 아, 그래요? 참 청량감도 있고 취하지도 않고 한 잔 정도 먹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동안에 알코올도 다 빠지는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편의점 조합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저도 또 배운 게 있는데 목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테일이라는 건데 노날콜 칵테일이죠? 이것은 이제 알코올이 없는 칵테일인데요. 이제 이 코카콜라에서 나온 네. 한 그 멜론 맛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멜론을 이제 살짝 가니쉬를 얹어가지고 네네네. 먹는 건데 이 또한 전체적으로 여성분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멜론이 딱 들어가 있고 멜론 색깔 이런 부분들이 딱 있기 때문에 예쁘겠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진아나운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SNS에 오. 올리는 열풍들이 아, 지금 있다. 나오네요. 예, 정말 색깔도 참 이쁘고 네. 상큼해 보이고 먹음직스럽네요. 청량감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어디 있겠습니다. 바 같은 데 가면 뭐 만 얼마씩 받고 막 팔 것도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자양강장제와 사이다의 만남, 뭐 멜론 음료 위에 멜론 고명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수용 가능한 범주 같아서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조합도 있는데 의외로 또 맛이 괜찮아서 반전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많은 이제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가면 예. 아샤추라는 게 있죠. 아, 이거 유명하죠. 예, 이거. 아샤추. 근데 그게 유명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커피 전문점을 가면 예. 저처럼 얼주가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커피, 라떼 뭐 이런 정도 카페 모카 예. 이런 정도가 기본적이었다라면 아샤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커피 전문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피랑 다른 음료를 섞어 먹는 것에 포문을 여는 저는 음료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이게 나온 지 제가 볼 때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불과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아까 얘기한 어이구, 우리가 네. 목테일 같은 경우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카페 대명사가 됐고요. 예, 거의. 아샤추 같은 경우 이제 복숭아와 레몬 맛 좀 상큼한 음료에다가 에스프레소 샷을 넣으면서 커피를 좀 부담감이 느끼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이제 일부 점주분들께서 누가 먹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페 막- 사장님들조차. 예, 카페 사장님들조차 아무래도 전통적인 커피였었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 아샤추를 받아들이는데 몇 년 걸렸어요.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이게. 예,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아하는 음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커피가 먹기 싫을 때 가끔은 대용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정식 메뉴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뭐예요? 이제 닥터 뭐 땡땡이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아, 콜라와 그, 비슷한 예. 후추 분들인데, 박사. 예. 여기에 미국에서 피클을 넣어서 먹는 음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피클이요? 저희가 예. 아는 그 네, 피클 네, 맞아요. 피클을 넣어서 먹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서양 분들은 이제 피클을 우리 이제 김치처럼 드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넣어서 먹는 것들인데 저는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릴 때 장난칠 때 아이스크림에 콜라 부어 보셨나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먹으면 오. 또 입에서 폭발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아이스크림과 콜라를 같이 섞어 본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저도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살이 찐 게 그냥 찐 게 아닌데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스크림과 콜라를 다 먹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좀 이상한 조합이 돼요. 거품이 막 뜨면서 누런 그 우유 거품이 뜨는데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닥터 땡땡에다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생크림 이게 기름이 뜰 텐데 이 우유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수 산다라 박이라든지 이태원 씨 같은 경우가 이 음료를 해서 챌린지를 하면서 MZ 세대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MZ 입맛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네. 세상에 저도 이제 뭐 쉽게 시도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식혜에다가 김치 넣는 식일 것 어머. 같은데. 뭐, 근데 생각하면 이제 안동식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수긍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이제 스타들이 이런 레시피들 이렇게 따라하고 그 영상들을 올려서 좀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스타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시키는 레시피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타들이 선보이는 레시피가 인기인데요. 예. 그 사례로 이국주 씨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주 씨의 뚱바 라떼입니다. 우리가 그 비읍사에서 나오는 바나나 맛 우유 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헤이즐넛 라떼나 에스프레소를 일정 비율로 섞어가지고 먹는 건데요. 이게 맛이 참 부드럽고 커피 향도 맛있겠네요, 나면서 이거는. 되게 달달하다고 네.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레시피를 편의점에서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쇼폼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정승재 씨가 있는데요. 유명 수학 스타 강사죠. 강사시죠, 네. 근데 음식을 정말 먹음직스럽게 먹기로도 유명합니다. 맞아요. 수학을 적어야 할 칠판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틈을 타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자신이 즐겨 먹는 레시피 중에 김치볶음밥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유명했어요. 네,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가 돼서 방송인 홍진경 씨가 정말 맛있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고요. 또 햄버거에다가 치즈를 10장을 추가해서 먹는 레시피도 네네네.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햄버거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햄버거 회사에서 이 정승재 씨의 레시피를 따로 메뉴를 만들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낙 먹음직스럽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진짜 따라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맛있다 이런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네.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장인 치즈에다가 10장을 더 추가해서 먹는 네. 샛노란 층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저거 보면 바로 고지혈증 이런 거 걱정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기성 제품으로 재출시가 되기도 한데 반면에 모두에게 호응을 받는 건 아닌가 봐요. 예. 호불호가 좀 갈리는 무리수적인 시도도 좀 있었다는 예, 거예요. 무리수 이전에 우리가 이제 치즈를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방금 이제 우리 고지혈증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농구 선수가 유튜버에서 우리가 이제 고기 패티를 네. 5장까지 넣어서 먹었던 게 불과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메이커에서 정식으로 메뉴가 출시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 패티 숫자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3장까지 먹어봤거든요. 네. 해볼만 해요. 한번 진짜 도전해 시도 보세요. 다양하게 하시네요. 해볼만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네. 커피에다가 네. 우리가 이제 쪽파를 넣는다? 와우.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앞서 이게 식혜와 김치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먹는다고요, 실제로? 중국 분들이 이제 파를 좋아하다 보니까 파를 으깨 가지고 아하. 여기에다 이제 카페 라떼를 이제 넣습니다. 그 위에다가 또 쪽파를 넣어서 저렇게 마시는데요. 저거는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합이다라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저거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꿀떡 시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요, 꿀떡 같은 알아요. 경우에서 꿀떡에서 이제 꿀을 뺀
뺀 다음에 네. 이제 시리얼이라는 것은 우유를 부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떡에다가 이제 저거를 부어 먹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펄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나니까 상당히 인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 있는데 호떡 있죠. 네네네. 호떡 같은 경우 굉장히 달죠. 네. 호떡을 반으로 딱 접은 다음에 반 그 사이에다가 뭘 하나 바르는 게 있습니다. 뭐죠? 누텔라를 발라서 오. 먹는 서양 분들 그 입장에서 초코잼. 보면 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호떡도 먹고 꿀떡도 먹어봤습니다만 서양 분들은 누텔라를 먹으면서 자랐기 와. 때문에 추억의 음식이 돼버린답니다. 예. 그런 조합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참조할 다양한 레시피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하고 꿀떡의 식감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K 버블티라고도 또 이 꿀떡 우유 레시피를 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그래도 꿀떡이 조금 더 맛있지 않나 싶긴 한데. 자, 이렇게 재료가 되는 기성 제품을 내놓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뭐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제품이 팔리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이런 레시피들을 직접 기업의 기성 제품으로 다시 내놓는 현상이 좀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짜장라면하고 일반 라면을 섞은 이제 짜파구리가 대표적인 네.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3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기 출연자가 그것을 먹는 장면이 나왔고 맞아요. 우리가 2020년에 영화 기생충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체크살 올라가는. 예, 체크살 올라가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짜파구리가 진화를 했죠. 체크살이 올라가는 걸로 진화한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게 2020년에 정식으로 짜파구리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200만 개가 판매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카레를 넣어먹는 그 부분까지 나오면서 네. 그 제품은 2천만 개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라면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경규 씨가 네. 하얀 라면 개발했을 때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정말 저도 그거 구하느라고 매주 풍기현상이 네, 이제 빚을 때가 있었던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2021년 전후에서 순두부 매운 라면이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매운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저는 순두부를 넣는 이유가 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순두부를 넣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가 순두부를 넣어도 매운맛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다양한 부분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라면이 나온 다음에 매출이 껑충 뛰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젊은 MZ세대는 매운맛 세대다라고도 네.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요즘 이렇게 레시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네. 있는데 내 취향대로 만든 이 레시피가 어떻게 저작물로 봐야 하는 건지, 그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 가치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재무제표에 반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적인 요건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 법적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봐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레시피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겠느냐 안 하느냐는 정도예요. 차용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주가 만든 것이 정말 맛있어 보이니까 제 사진을 차용주 사진을 딱 붙인다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네. 로고를 사용한다라든지 하게 된다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레시피를 따라해서 먹는 것 정도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네. 이거를 제품으로 출시할 때는 법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라까지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사전 협의가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 업체가 이런 레시피를 만든 인플루언서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쓰고 또 이름도 쓰면서 광고도 하고 또 제품 출시했다가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방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중국 유튜버인데요. 19만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네. 있는 샤먼호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샤먼호. 예, 이분이 치즈 와플을 시켜 먹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젤라또라는 이제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크림치즈 젤라또를 이제 선택해서 먹으면 치즈 와플 판매에 도움이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레시피가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 업체에서 샤먼호 정식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네. 째째하게 쿠폰 10장을 줬습니다. 아이고. 근데 쿠폰 10장은 이 샤먼호는 그냥 받았을 네, 때 그냥 감사의 고맙다라는 표시다. 감사 표시를 받았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얼굴이 매장에 붙어 있고 자기 이름을 딴 정식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광고비로 이제 쿠폰 10장 줬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아니 우리가 천하에 이제 뭐 아무리 뭘 하래도 10장의 쿠폰은 뭡니까? 어찌 됐든 좀 질량 좀 많이 줬으면 좀 됐을 텐데 어찌 됐든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좀 분쟁을 조금 겪고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
언급드렸던 것처럼 초상권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급부상하는 트렌드 속에서 이런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시피 이야기 쭉 해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알겠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건가?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레시피 열풍이 불고 있는 사회적 배경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분들도 있고 하나는 나도 뭔가 있는데 이걸 나도 좀 공개하고 싶어. 우리 집만의 나만의 어떤 부분들이 예. 있어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의 체험이라든지 예. 나를 드러내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현대의 SNS를 통한 사회적 욕구에 부합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독특함 그리고 이게 좋다라는 것을 또 공유하고 싶은 선의의 마음 저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가뜩이나마 현재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한 맛과 매운 맛의 라면이 있으면 어떤 네. 거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매운 맛이죠. 매운맛이요. 예. 그럼 어떤 걸 좀 선택하죠? 저는 보통 순한 거 싶어요. 순한 맛 하죠. 네. 제가 요즘 조금 매운 거를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한 맛은 조금 싱겁고 네. 매운 맛은 아직은 저는 조금 도전 단계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모 식품사에서 약간 매운맛, 이건 차용주 레시피인 것 같아요. 약간 매운맛을 출시했다라는 것도 이 사회적인 트렌드를 잘 읽어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소비 트렌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이런 가치관 변화가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을 거 이야기 쭉 해봤지만 패션 뷰티 쪽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짧게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놀러 온 제 친구가요. 성동구의 플래그십 스토어 꼭 들려야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나만의 틴트 립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인데요. 399가지의 이제 제품으로 자신만의 립 컬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네. 여기 꼭 들러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뷰티에서도 나만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자신만의 취향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업계 또한 레시피,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유명 신발 브랜드 A사에서 네. 직접 자수나 패치 이런 디지털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원래도 이런 슬리퍼로 유명한 곳이 있죠. C사라고 해서 네. 구멍 뚫린 고무 슬리퍼에다가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신발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패션, 뷰티, 음식까지 다양하게 나를 위한 레시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창작과 소비, 생산과 공급, 수요가 더 이상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과 레시피 트렌드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